네,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는 아침의 창 알기 쉬운 경제 시간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정상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 네. 지금 비가 오나요? 아니요, 오늘 비가 오지는 않고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도. 습도도 높고 무덥네요. 네, 네. 부산은 비가 조금 네. 내려가지고 한결 좀 시원해졌어요. 아유, 다행인 것 네. 같아요. 부산으로 놀러 오세요. 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아마 롯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는데요. 근데 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이 좀 사건 개요를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이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부자나 형제 간 경영권을 세습하는 가족 기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가족 기업은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특히 두드러진 기업 형태인데요. 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월마트나 이케아, BMW가 대표적인 가족 기업입니다. 가족 기업은 경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네네. 그렇지만 세습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인물이 경영권을 쥐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롯데 사태도 이대로 경영권이 세습되는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분쟁이 발생한 건데요. 그렇죠. 네, 한 외국계 투자은행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기업의 58%가 가족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수치고요. 그러네요. 네네. 네. 또 OECD 기업 팩트북에 보면 한국의 가족 기업 38곳이 회사 13,000여 곳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소수의 재벌 기업이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가족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 한국 재벌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가족 기업의 문제점이 과연 뭘까? 이걸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대비를 위해서 미국 경우를 먼저 보면요. 네네. 스탠더드 앤 퍼스가 선정한 주요 500대 기업 가운데 미국의 경우도 가족 기업이 34%가량 됩니다. 네.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닌데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사회가 선임한 전문 경영인을 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다른 점이죠. 한국은 보통 친족들이 경영을 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가족 기업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이 네. 경영 주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관된 경영의 여지를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기업은 정치적 영향이나 사회적 흐름에 요동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대주주가 있으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생각해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족 기업이 전문 경영인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낸다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 롯데 사태에서도 봤듯이 가족 기업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작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에도 타격을 입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롯데그룹 형제들 간 갈등에서요. 네. 빚는 가운데 그룹의 시가총액이 닷새 만에 2조 원이 증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0년에 현대그룹 경영권을 놓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고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다툼을 벌였던 적도 있는데요. 네네. 그때도 재계 1위였던 현대그룹이 결국은 분할됐습니다. 그랬죠. 예. 네.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쥐는 것도 문제점인데요. 네. 또 내부 직원이 승진을 통해 최고 경영자에 오르는 길이 막히면 경쟁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업 내부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대기업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 특유의 재벌 문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린 재벌 기업은 가족 기업과 함께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특유의 기업 형태인데요. 예, 예. 재벌 기업은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그 장점을 인정받아서 급속도로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재벌은 기업의 내부 자본을 활용해서 좋은 사업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자에 나설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좋은 성과를 내오긴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설탕을 만들다가 지금은 식품, 제약, 바이오, 미디어 사업까지 하는 CJ 같은 그룹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네. 근데 이 재벌 기업의 문제는 그 소수 기업에만 자본이 몰리면서 기업 하나가 휘청거릴 때마다 나라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그 재벌들의 순환 출자구리도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네. 이 순환 출자구리란 거는 계열사 하나가 있으면 A사가 있다면 그 A사가 B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네. 또 B는 또 C를 보유하고
C는 D를 보유하고 D가 다시 A를 보유하고 보유하는, 이런 네. 식으로 고리 모양의 지분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네네. 이렇게 하면 기업 소유주가 한 계열사의 지분만 보유해도 나머지 네. 계열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가족 경영이 유리한 측면도 있고 폐해도 있어서 옳고 그름에는 정답이 없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적은 지분을 가지고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지배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데가 이제 대표적인 지금 뭐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네.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까지 잠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실제 자영업자 수가 또 상당히 많다는 통계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사업체의 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이 유난히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죠. 자영업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비자발적인 창업과 준비가 되지 않은 창업이 많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네. OECD에서 사업체를 그러니까 GDP로 나누어서 비율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3.33으로 나왔는데요. 네. 이건 조사 대상 32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한국과 GDP 수준이 비슷한 캐나다, 터키, 스페인의 경우에는요, 똑같이 이제 그 사업체를 GDP 비율로 나눠봤더니 네. 0.5, 1.8, 1.54 정도입니다. 한국이 3.33이었으니까 6분의 1 정도 그러네요. 수준인 거죠. 6배 정도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1명에서 9명 규모의 사업체 수가 또 월등하게 많았는데요. 네. 이 1명에서 9명 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605만 명이 넘습니다. 네. 지난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560만 명이 넘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소규모 사업체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인 셈이죠. 그러네요. 근데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영업자가 많다는 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 때문에 네. 이 사업체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게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거죠. 일단. 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죠. 이래서 비자발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이다.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한다. 네, 한마디로 일자리가 없어서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네. 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에 재취업이 어렵게 되니까 네. 생계 유지와 자녀 부양 등을 위해서 서둘러 창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은 우리도 알다시피 치킨집 같은 외식업 몇 가지 업종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또 창업이 늘어났지만 자영업이 중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크지 못하고 그렇죠. 몇 년 만에 폐업하는 사태가 늘어나는 거의, 추세입니다. 네, 소규모 자영업자들 거의 문 닫는 추세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이번 롯데를 계기로 해서 이 대그룹, 네, 재벌 그룹의 어떤 그 재정 문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데 이게 또 왜 소식입니까? 의료비 상승 소식이 있네요. 네, 이제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 병원이나 네. 약국, 치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주면요, 네. 비용을 좀 더 내야 합니다. 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세 이거를 10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겁니다. 네. 네, 10월에 들어서게 되면요. 첫 번째 토요일인 10월 3일부터 아마 이 제도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적용 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 의원 약국입니다. 네. 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에는 토요일 오전에까지만 가면은 평일에 그 해당하는 의료요금이 적용이 됐는데 10월부터는 토요일 아침부터 오전부터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가산요금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이 토요 전일 가산제는요. 네. 주 5일 근무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네.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는데요. 네네. 동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이 드는 인건비와 유지비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해온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0월부터 토요일에 동네 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면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예. 받으면요. 초기 진찰료 기준으로 5,200원 정도의 진찰료를 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토요일 오전에는
오전에도 똑같이 똑같이. 오후처럼 본인 부담금 5,200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복지부가 지난 2013년 9월에 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려면 오후와 같이 이 추진 진찰료 기준 1,000원을 더 추가해서 네. 5,2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결정을 했는데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결정을 동네 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더라도 오후와 마찬가지로 가상금을 얹어주는 걸로 한 것인데 네, 네. 2015년 현재는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 공휴일이 아닌 평일 오전과 오후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총 14,000원 가운데 30%만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돈이 4,200원. 4,200원 네, 정도인데요. 네. 여기서 결과적으로 1,000원 정도가 오르는 셈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1,000원 정도 토요 진찰료가 인상하게 되면 네. 환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네. 그 시행 첫 1년 동안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 부담 가상금 전액을 대신 내고 네.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네, 어허. 그 이후 2년에 걸쳐서 올해까지는 오후 오. 그러니까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를 한 건데요. 네. 네, 이미 1차로 작년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네. 소진 진찰료 기준으로 4,200원보다 500원 더 많은 4,700원을 내고 있고요. 네. 이제 이게 올 10월부터 500원이 더 올라서 5,200원. 5,2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평소에 그 환자분들께서 지금도 토요일 오후에 이 가상금이 부여된다는 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환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이게 10월부터는 오전부터 이제